오늘은 첫 방송 녹음 날입니다. 저희 3살 지안의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세상을 살아내는 지적 안목입니다. 여기서 굳이 지적이라고 표현이 돼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 네, 세상을 읽어내는 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주어진 업무 다 해내고 뭐 정신없이 살고 했더니 세상이 변하고 있고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읽어주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존 방송 미디어나 언론들은 사실 되게 정제된 정보들을 다루잖아요. 정제된 정보들을 받으면서 그걸 좀 이제 과격하게 표현하면 교과서적인 내용들이죠. 중립을 지키고 비난받을 여지가 없게 아주 이제 조사도 많이 하고 분석적으로 쓰지만 실제 한 개인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걸 그 순간순간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보들이 야 너네 이런 거 몰랐지? 라고 했는데 그거 알아도 결국 내 삶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뭐지? 제가 준비한 방송은 사람들 바쁜 생활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서민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하고 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3살 제안이라는 방송을 해보기로 했고요. 오늘 첫 주제가 바로 마지막은 치킨집 퀘스천 물음표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직장생활이 좀 버겁다 힘들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2시간 3시간 자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면 내가 자영업을 하면 더 많은 재화와 자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노동자 입장에서 나도 자본가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하는 요식업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메트로 싱글즈 김혜원 대표님이신데요. 6년째 외식업, 요식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6년간 안정적으로 끌고 온 요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경험치를 나눠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옆에 계신 분은 그 복지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모실 복지 전문가 균형사회연구센터 장재우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도 나도 세계적으로 불황속이라고 하는데도 요식 사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그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는 556만 명이라고 하고요. 경제활동 인구 2695만 중에서 실업자를 제외하고 4명 중에서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는 얘기가 통계청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2천만 명 가까이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대기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 취업률도 전국 그 인구 단위로 봤을 때는 한 10% 미만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고요. 선진국의 3배 정도라고 하네요. 자영업자 비율이. 그리고 뭐 OECD 기준으로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혜원 대표님. 저도 실은 통계를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저는 약간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2017년 2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약간 줄었어요. 더 좋네요. 4만 명 줄었어요. 고작. 고작 4만 명. 552만 명이라고 집계되어 있고요. 이거는 5명 중 1명이 이제 자영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영업이 진짜 포화 상태가 맞고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다음으로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국 내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영업자들 경제가. 그러면은 딱 생각이 나는 거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은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원래는 지유. 네, 지유님, 저는 방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지유님, 방장님 좋은데요? 네, 방장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는 원래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수락을 했냐면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이 되게 커요. 정보 불균형 부분이 상당히 커요. 외식업이.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 불균형이 심한데 그게 왜 타격이 크냐면 이렇게 경제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너나 너 옆에 있는 애나 나나 다 해당될 수 있는 얘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진입과 퇴출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식업은. 살짝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TV만 틀면 쿡방 나오고 있고 스타 셰프들 나오고 있고 뭔가 좀 자기 손재주 있는 것 같으면은 나도 이거 해보면 대박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입도 쉬워 보이고 뭔가 누구나 다 아이디어라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는 게 실제로는 중요한데 이제 이건 잠깐 여담으로 빠진 건데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구조인지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TV에 나온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례들이 다 성공 사례잖아요. 솔직히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외식 창업 성공 사례 책들 찾아보고 있지 실패 사례 책들 찾아보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자영업자 실패하고 있는 사례들을 되게 뭐 자살하는 사례까지 들면서 언론 미디어에서 떠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들이 한쪽 미디어에서는 창업이 길이다라고 부추기고 있고 한쪽 미디어에서는 자영업자 누구누구 씨의 죽음. 왜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뭐 이런 주제로 계속 칼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어떡하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정보는 다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할 때 좋은 쪽만 보죠. 실제로 나도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가능성에 걸고 사업을 시작을 하지 쪽박이 날 가능성에 걸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나는 잘 될 거야라는 정신무장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보는 굉장히 많이 분산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자의 입장에서 약간 좀 그 우측으로 가 있는 성공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도 있고요. 나만은 될 거야. 그렇죠. 그런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 약간 있고 그런데 그건 한 30%라고 생각을 하고요. 70%는 실제로 외식업에서 경험을 해보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채널에서도 진짜 솔직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러 나오셨죠. 그렇죠. 네. 네, 저는 6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 사례들을 제대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실패 사례도 실패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이 업계의 생리나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발생하는 비일비재한 비상식적인 일들 그리고 실제로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직 얘기가 길어졌는데 실은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방송에서 나와서 약간 사실을 보여드리면서 약간 뭔가 환상을 좀 깨트려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방송에 임했지만 실제로 요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3-4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해왔어요.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걸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구조적으로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외식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현재 우리나라는 뭐 없잖아요. 솔직히. 내수 시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 복지 전문가 네. 다른 선택이 없죠. 네.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짧게 요약해 보면은 그 한국 일자리가 자영업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큰 것은 그 임금 격차 부분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OECD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평균 임금이 OECD 최고 수준이에요. 경제 성장 단계에 비춰 봤을 때 이때 비교하는 평균 임금은 1인당 GDP 대비 평균 임금이 얼마냐? 그러면 경제 성장 단계에 비춘 그날의 평균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놀랍게도 한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2배, 3배에 달하는 받고 있는 직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직장들은 좀 격차가 작은, 좀 잘 산다는 나라들, 삶의 질이 높다는 나라들 이런 직장들이 거의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명, 2.5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한국에 많아요. 저는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그리고 한국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영업 비율도 2등이지만 노동시간도 2등이죠. 멕시코 1등 다음에. 그래서 이 노동시간 그리고 큰 임금 격차 이 부분에서 자영업 외 일자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자영업 외 일자리가. 그리고 직장의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을 몰아내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직장의 근무 환경도. 그래서 사실 직장을 전쟁터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 그 자영업자들의 세계를 정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글이야말로 진짜 뭐 계급장 다 떼고 약육강식,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네. 네. 한마디 더 붙이면은 한국은 이제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요. 이것이 최하위권이죠.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압도적인 꼴찌이고 여성 고용률은 하위권에 있고 이 여성 고용률이 낮은 거는 역시 이제 복지의 미비거든요. 이 여성이 일을 하려면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왔던 어떤 보육 일들, 무슨 어떤 양로 일들, 간병 일들 이런 것들이 복지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성이 경제활동에 장애가 없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 자영업 외의 일자리가 작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있는데 이 자영업 포화 상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지표예요. 자영업이 포화 상태라는 것은 아까 그리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안 좋다고 하는 나라들, 남유럽 나라들, 그다음에 남미, 멕시코 같은 나라들, 터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한국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거죠? 경제 구조가 안 좋은 거죠. 그 나라들 전부 다. 음. 복지도 좋지 않고, 경제 구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대신에 자영업 비율이 이제 낮은 나라들, 10% 전후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어느 나라가 해당되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산다, 좀 골고루 잘 사는 이런 나라는 다 해당됩니다. 북유럽 국가들, 네덜란드. 미국은 해당이 안 되죠? 미국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영업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근데 빈부 격차는 네. 되게 심하잖아요. 네, 소득 차이도 크고. 네. 예.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서 조금 경제 구조가 되게 다른 나라 비교하기 힘들죠. 유럽 전체 인구보다도 미국 하나의 시장이 더 크니까요. 미국은 다른 나라 비교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자영업 비율이 조금 딴 얘기로 되는데 자영업 비율은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안 좋은 나라들이 자영업 비율이 높고 좋은 나라들이 자영업 비율이 낮은데 또 하나 세금하고 연결된다면 지하 경제의 비율 이를테면 탈세의 비율 이 지하 경제의 비율과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자영업 비율과 탈세의 비율은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나 뭐 얼마라도 좀 가져가자 이러려면은 탈세는 아닌데 뭔가 절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현금 부분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 이거는 탈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빙이 안 남잖아요. 딴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짧게 그 부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국은 자영업자의 어떤 좀 이렇게 절세 또는 세금 탈루를 부추기는 영향이 있는 것이 과거에는 너무나 이 전산화가 안 되었으니까 신용카드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탈세를 많이 한다는 전제하에 세율을 높게 잡았어요. 대신에 임금 근로자한테는 굉장히 많은 소득 공제를 해주면서 자영업자의 그 어떤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전산화가 발달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세율을 좀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그 가게를 가진 자영업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율은 높은데 이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탈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좀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일반인들은 여전히 자영업이 탈세를 많이 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전문 직종에서는 아마 아직도 탈세들이 좀 있긴 할 텐데, 세금 탈루도 있긴 할 텐데,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식업 직종은 이제 탈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겼던 세율이. 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통계상으로 자영업 탈루가 계속 낮아지는 게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전히 높은 세율인 거예요.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근로소득자들은 자기네들은 유리지방으로 억울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통계상에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가게를 가진 자영업자가 제일 세금을 좀 부당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준비됐죠. 사실 유리 지갑인 직장인 서민과 네, 탈세도 힘들어지는 자영업자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네, 모였는데요. 너무 무거운 쪽으로 가지 않나. 이게 아니요. 지금 시작은 내 방송 네, 같습니다. 네, 이게 네. 무슨 강의 같대요, 강의. 약간 시작은 좀 크게 시작을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단위 쪽 네. 들으시다 다 끌 것 같은데. 네, 이거 편집을 이거 지금부터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메트로 제주권 싱글즈는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 제가 네. 그 송구하게도 오늘 봤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오늘 처음 지하철 뵀죠. 타고 오면서 네. 메트로 싱글즈는 뭔가도 검색을 해보고 전혀 자영업과 거리가 없는 요식업과 전혀 거리가 없는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나오시고 근데 무슨 어떤 또 경영 아이, 컨설턴트라는 예, 그 경험을 또 갖고 있어요. 네. 어쩌다가 이런 예, 자영업 시장에 혹독한 자영업 시장에 들어오시게 되셨는지.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생계형으로 이제 진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 내가 여기서 선두를 잡아서 기업으로 빵 터뜨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진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로 물론 이제 누가 보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후자의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왔어요. 이쪽을. 근데 기존부터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부도 외국에서 잠깐 그쪽 관련된 공부를 약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 일찍 오는 날에 집에서 밥 해 먹긴 귀찮고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김밥 천국에 가서 검정 봉지를 들고 와야만 되나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실은. 그러니까 셀프 이스팀 쪽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때가 2008년도, 2010년도 사이였을 것 같은데요. 외식업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탠다드가 아직 되게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외식 산업 자체가. 여기도 되게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완전 생계형 쪽이 있고 완전 기업형 쪽이 있죠. CJ나 신세계나 이런 쪽에서 하는 애들은 다 이제 기업화 돼가지고 프랜차이즈나 직영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개인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생계형으로 들어오시고 생계형 중에서도 나는 귀찮은 거 딱 질색이다. 그냥 저. 예. 시스템 있으면은 그냥 시스템 받아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컨설팅도 좀 했겠다. 행정도 전공하셨겠다. 행정은 네. 아니에요. 괜히 했어 막 이러면서 행정은 아니고요. 생각 없이 들어간 과여가지고 아니고 일단은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턱을 딱 개고서는 아니 이게 이 산업이 이게 수준이 이 정도고 실제로 선진국이 어느 정도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중거 집단들이 상당히 이 외식 쪽에서 느끼는 불만들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들한테 셀프 에스팀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릴라이어블한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약간 신뢰가 가는 뭔가의 지금 영어가 계속 죄송해요. 예, 이게 셀프 지금 이스팀하고 예, 리얼라이어블이 나왔는데 잠시 설명을 예. 셀프 이스팀은 이제 자존감이죠. 자신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거나 존재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으셨던 그렇죠. 거죠. 자존감이 예. 팍 떨어지죠. 왜냐면은 나는 100만 원짜리 양복 입고서는 집에 딱 퇴근해서 왔는데 김밥 천국을 김밥 천국 가서 왜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교육을 받지는 않으세요. 실제로 그냥 대부분 지금 거의 90%가 이제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업계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말 좀 하실 줄 아시고 퉁명스러우시죠, 상당히. 그런 분들이 이제 돈 받은 손으로 김밥 마시고 뭐 단무지 그 경험은 공감을 합니다. 단무지 하나라도 안 주시려고 그러시고 뭐 이런 음. 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검정 비닐봉지에 참기름 묻은 상태로 이렇게 넘겨주시죠. 퉁명스럽게.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건강도 건강인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왜 이런 식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쵸. 이 모든 게. 그쵸. 네. 제일 행복하잖아요, 먹을 때 실제로. 네. 근데 그것들이 충족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관찰하고 조사했던 그런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뱅고라고 해서 요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한번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들은 거죠. 한국 요식 사업의 어떤 지진 같은 기업이 혜성 돼보자. 같은 예. 혜성같이 등장해서 뭔가 뒤흔들어 보는. 그래 보자. 뭔가 이렇게 신세계도 놀라고 아워홈도 놀라고 다 놀래켜 보자 뭐 이런 의도로 들어왔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또 벤치마킹하러 왔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초창기 때는 이제 저희가 워낙 특이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로드샵 형태로 있는 경우는 저희가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상권이나 입지도 이제 여의도라 굉장히 이목을 끌기에 쉬운 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한번 퍼지면 정보 검색이 쉬운 그런 상권이어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홈에서도 한번 오시고 그다음에 CJ에서도 오시고 SPC 파리바게트죠. 거기서도 한번 오시고 오셔서 법인카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SPC 끌고 이렇게 관찰하시고 사진 찍고 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뭐 벤더들 중에 이제 벤더가 공급자인데 벤더들이 이제 식재료 벤더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기 벤더들도 있어요. 인테리어 관련해 설비 벤더. 그쪽에 계시는 영업사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SPC에서 와서 뭐 메트로 싱글즈랑 유사한 쇼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알았어요. 저희 쪽에 오셨었구나. 그런 분들이. 또 스쳐 지나가다가 은근히 그 김혜원 대표 얘기를 했더니 한국 마사회에서 요식 사업에 뛰어들려고 벤치마킹 했던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봤더니 6년이나 되셨네. 근데 이렇게 6년째 성공적으로 이끈 김혜원 대표가 지금 요식업 함부로 뛰어들지 마라라고 이제 주장하러 나오신 거죠, 방송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사실 비즈니스 장사 마인드가 굳이 나쁜 것은 아닌데 굳이 비즈니스 마인드하고 장사 마인드로 구별을 한다라면 이제 장사 마인드는 돈 좀 벌어보자가 더 포커스인 거고 비즈니스는 산업을 좀 키워보자라는 마인드가 더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장사 마인드로 뛰어들면 100%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가 마인드로 들어와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다. 매출에 숨겨진 그 매출이 100만 원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숨겨진 뭐라 그러죠 그걸? 비용 구조. 예, 비용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쪽박이다. 앞으로 네, 벌고 맞습니다. 뒤로 미친다라는 저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했을 때 귀퉁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저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랬거든요. 뭐 처녀 총각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송을 하려고 이제 제의를 받아서 나온 계기는 이 실상을 알려드리고 그냥 좀 깨시라. 꿈을 깨시라. 환상을 깨시라. 이런 마인드로 나왔는데 막상 이제 이런 내용들 준비하고자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으면 그러면 넥스트를 생각했을 때 들어와야죠. 들어오는데 그러면 망하지 말아야죠. 환상을 깨야죠. 환상을 네. 깨고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으로 약간 포커싱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로 바뀌었어요. 방향이 살짝. 그런가요? 네, 바뀌었어요. 네, 제가 아직 그 마인드를 준비를 못했는데. 왜냐면 아니 어쩌죠? 예. 왜냐면은 제가 막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거 요식업 이거 환상 갖고 계시는 건데 이거 하나씩 다 깨드리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옆에 제 배우자분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유는요? 왜냐면 답은 없고 일단 진입을 하는데 그럼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진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경험자로서 환상을 깨고서는 쪽박을 차게 만드는 게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한 10분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죠. 그게 사실 결국 또 그쵸. 예, 창업에 도움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모든 산업이 다 서비스업이 되면서 감정노동이다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행정학과 나오셔서 이제 행정적인 업무 위주로 아니면 컨설팅 위주로 하시다가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식업은 굳이 구별하자라면 정신노동보다는 이게 육체의 노동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육체노동보다도 또 오히려 이제는 감정노동이다. 네, 거기다가 뭐 SNS로 바로바로 막 사람들이 피드백이 올라가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존감을 버리면서까지 서비스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 백인백색의 서비스 마인드로 다 백인백색 의 사람들을 다 대하다 보면 엄청난 감정 노동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실은 준비한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가 진짜 창업 절차부터 시작해서 뭐 운영 실무에 웬만큼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네. 나중에 진짜 받아 적을 수 있게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주요하게는 일단은 아까 지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상 그러니까 이 산업계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굴러가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며 6개월 뒤에는 어떤 마인드가 되며 1년 뒤에는 어떤 마인드가 된다라는 그런 플로우 상으로 약간 좀 훑어드리고 너무 좋네요. 예, 저는 24시간 일했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네네네. 내가 이렇게 24시간 정신노동과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급여가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은 그래도 좀 수입이 더 나아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임금 근로자분들이 이제 자영업자 가지는 환상 중에 네네. 하나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손님 없으면 쉬지 않느냐.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손님에 대해서도. 그게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 거예요. 거리를 다니면서 맞아요. 장사 안 되는 집을 보면 벙어리 그런가요? 쉬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손님 없으면 쉬고 또 쉬고 싶을 땐 쉬고 목 아플 땐 쉬고 좀 환상을 좀 걱정 없어 보이고. 네, 환상을 예.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김 의원님은 얼마나 중노동인가? 뭐 이렇게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뭐 요식업은 하루 10시간 주 6일 이상 점포를 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가 되어 있는데 뭐 아닌 직장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거의 주 7일을 일한 것 같거든요. 집에서도 계속 아이디어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프로포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24시간 주 7일이 일이 묶여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최악인가요? 제가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방금 방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 지유라고 불러주세요. 네 지윤님께서 제가 방을 만들긴 했습니다. 네. 지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A4 용지가 이제 전체 업무의 크기라고 본다면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네, 나머지 한 75%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으니까 회사라는. 네네네. 내가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유지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다음 달에 큰일 났다 세댔다 내 진짜 대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시니어급으로 올라가면서 네. 제가 직접 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 면접도 보고 인력 구성도 해야 되고 나름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또 섭외도 해야 되고
이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애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 뭐 본부가 됐던 저희 회사 전체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나가서 그럼 내 회사 차리지? 누가 아니, 갑자기 네. 뭔가 대결 구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신축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 직원을 4명을 쓰고 있는데 내일 모레 월급 날인데 이번 달 매출이 좀 안 좋아서 빚을 내서라도 월급을 줘야 한다. 제 돈으로 급여를 주진 않았죠. 예, 이런 네. 이런 마음은 자영업을 하신 분만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양심불량이라면은 월급 좀 체납하지 하고 뭐 체납 비율도 옷이 최고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자영업자의 마음을 사모님이 예, 저희 조그만 피자 가게. 피자 가게 예, 하셨어요? 피자 가게를 한 2년 했었어요. 혹시 2년하고 접으셨? 네, 아, 접었죠. 죄송합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급여에 대한 부담이? 한숨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일단 이제 직장인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나름대로가 아니죠. 진짜 빡셌죠. 빡센 직장 생활 했었죠.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장과 그다음에 어디에 고용된 이제 어쨌든 고용된 사람인 거잖아요. 직장인들은.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그 책임져야 될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걸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뭐 나름대로 다 뎁스 있게 들어가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범위인 것 같고요. 책임의 범위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는 뭐 정 안 되면 사표만 던져버리면 그쵸. 끝인 네. 상황이니까. 아까 어떤 얘기했는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그 노동 시간. 노동 시간이요? 네네. 아까 한 10시간씩은 뭐 주 6일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10시간 더 있죠. 더 열어야 되죠. 네. 실은 10시간을 더 열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 12시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픈 시간을 기본 12시간이고요. 거기에 추가가 돼요. 대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이란 시간대가 있는 거잖아요. 아침은 7시부터 시작하고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서 7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를 하게 되면 기본 1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하긴 밥 먹으러 갔는데 저희 뭐 다들 시간입니다. 이럴 때마다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네.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막 이런. 그러니까 네. 언제나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를 고객을 위해서 언제나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들죠. 몸이 힘든데 그럼 왜 하냐. 그냥 6시간만 일해 이러는데 6시간 일할 수 없으니까 여는 겁니다. 6시간 일해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12시간 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지가 안 되는 그 숨은 지출 비용 이런 거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식업을 하시게 되면 비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매출 원가. 매출 원가라 하면 식재료, 포장용품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고요. 흔히 이제 소비자들이 뭐 장국을 하나 먹을 때 국밥을 먹을 때라고 하죠. 국밥을 먹을 때 이 뚝배기 안에 들어있는 이 국밥 내용물과 반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그런 것들 이제 매출 원가라고 보는 거고요. 식재료 원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일회용품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판관비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공과금, 수도 광열비, 시설 뭐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해요. 이게 식재료 원가보다 더 세요. 실은. 그러니까 감가상각까지. 그렇죠. 감가상각비까지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감가상각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뉴스를 보면 식당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이제 댓글이 달리죠. 댓글이 달리면은
이제는 좀 덜해졌는데 한 3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댓글이 베스트 댓글을 먹었냐면 어차피 니네 뭐 우는 소리 해봤자 뭐 그거 원가 20%도 안 되는 거 팔아가지고 나머지 80% 가져가면 됐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었나요? 상당히 무식한 예, 접근 방식이죠. 커피에 대한 것도 네, 그 커피 그쵸? 예,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그 되게 얘기가. 짜증났던 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재미 본 건 스타벅스밖에 없어요. 나머지 재미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가 재미 본 이유가 뭐냐면요. 커피값을 세게 받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회전율이 높아서 그래요. 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 스테이하고 계신 분들에 네, 비해서 네. 테이크아웃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러니까 뭐 한 시간에 뭐 진짜 1,000잔씩 팔아 제끼고 이러는 거죠. 스타벅스는. 근데 개인 커피숍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국내에 뭐 B 뭐 이런 업체들은 누가 테이크아웃을 해갑니까? 솔직히 스타벅스니까 테이크아웃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먹지. 뭐 나머지는 내가 거기서 1시간 2시간 얘기할 거 아니면은 굳이 가서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다방이나 이런 애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요새 테이크아웃만 할 요량이면 차라리 2,000원짜리 먹지 내가 미쳤다고 4,000원짜리를 먹느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커피 전문점의 매출 원가는요. 맞아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낮아요. 10% 이하예요. 거의. 그러면 4,000원짜리 하나 팔면 이제 여기서 또 4,000원짜리 팔면 400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부가세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10%. 그러면 3,600원, 600 얼마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원가를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원두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회용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실제로 커피 잔만 일회용품이냐고 생각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휴지 막 쓰시잖아요. 냅킨, 각종 스트로 막 쟁여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내부에서 뭐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세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매출 원가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10%는 아니고요. 최소 20% 이상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나머지 80이 이득이느냐? 아니죠. 나머지 최소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 판관비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판관비에서도 임대료가 역시 제일 임대료랑 인건비. 네, 그 부분이 제일 높죠. 요번 임대료 부분은 근데 상권이나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잖아요. 이게 2층이냐 3층이냐 아니면은 B급 상권이냐 C급 상권이냐 A급 상권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되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이 댓글러야 이러면서. 근데 실상은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감정이 엄청나게 기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초반부터 좀 그 매출이 좀 나오셨나요? 초반부터? 아 저희 얘기를 잠깐 네, 드리자면 메트로 싱글스. 저희는 네. 참고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휴지 준비하고 네, 이제 있습니다. 휴지 준비하시고요.